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만삭 임산부였는데 아기는 사건 직후 제왕절개 수술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자산가의 금품을 노리고 납치극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대리기사로 위장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사에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을 많이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뭐 속사정이야. 일단 좀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건 뭐 사건 반장에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YTN 라디오 진행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2년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 하셨죠? 네, 막방을 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박수 한번 공필세요. 박수 한번. 아유, 야. 자,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돈 너무 욕심을 부려. 아침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 진짜. 네, 이제 사건 반장만 열심히. 그렇습니다. 제가 네. 듣고 싶었던 네.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올인, 올인. 사건 네. 반장 올인. 예, 올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몸무게가 40kg이 넘는 대형견이 주인을 공격했다. 그 충격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혔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경찰 도착. 견주는 쓰러져 있고 테이저건을 준비한다. 그때 바로 그 순간 걔가 찌지지지지지지. 자, 테이저건 발사하니까 걔가 낑낑낑낑 하면서 저렇게 사지가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날따라 먹이를 보고 극도로 흥분했었다고 하는데 일단 개도 무사했고요. 견주도 무사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로 진짜로 매일 챙겨보고 있어요 하신 이성현님, 사반 다 보고 나서 잔뜩 쌓인 이 저녁 설거지 치운답니다 하신 김현미님, 사반 꾸준히 보면서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하신 중국의 이소라님, 오늘 제 생일 좀 축하해 주세요 하신 방세나님, 내일 남친 박대봉 씨 생일이에요. 시애틀에 출장 와 있어서 멀리서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쓰릉은다 하신 홍지영님. 자, 주말에 딸 조민재가 결혼합니다. 신경도 못 써줬는데 저렇게 예쁘고 바르게 자라줬네요. 민재랑 사이 태환이 사랑한다 하신 고승환님. 자, 나원이 엄마 송민주님, 부산 동래 김영숙님, 박희빈, 박서아, 분녀님, 신아영님, 김정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찌롱!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앉으나 서나 주식 생각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만 물론 때와 장소를 가려야겠죠.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세상에, 택시기사였어. 그것도 운전 중에 주문을 넣습니다. 신호대기 틈타서 잘 들어갔나 확인까지. 자, 출발한 뒤에도 저렇게 시세표 삼매경, 시쳇말로 떡상하면 좋아서 흥분, 떡락하면 열받아 흥분, 손님은 그저 안전벨트만 꽉 잡고 있을 뿐. 자,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저는 말이죠,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 모바일 게임 하면서 운전하던 버스기사를 넘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어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월 27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이후에 처음 탔을 때부터 기사가 계속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인데, 지금 휴대전화의 내용 중에 주식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면서 결국은 주식은 뭐 매도 이런 걸 하면서 신호를 놓쳐가지고 뒤에서 빵빵하기도 하고 아이고. 경적 소리까지 들려서 혹시나 병원에 가는 시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내 주식이라서 이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지금 얼마 이런지 모르겠다고, 몇 억 잃었다라고. 그걸 내가 왜 이해를 해? 그러니까요. 화를 냈다 그러고 결국은 계속 신호 막 걸리기도 하고,
이 나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내리긴 내렸는데 급정거와 반복하고 가격하고 운전하다가 이쯤에서 내려서 가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와. 사실 다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제보자가 화가 나서 이 택시 플랫폼 좀 전화해서 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택시 기사한테 사과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거?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안물안궁. 자, 배우 류준열 씨와 환승연애 논란에 휩싸였던 한소희 씨. 오늘 새벽 SNS에 류준열 씨의 엑스 전 여친 혜리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 비싹을 했어요. 다 꺼져가던 이슈였는데 이렇게 다시 불씨를 본인이 살려. 이게 참 뭐랄까요. 다 꺼져가던 이슈였는데 말이죠. 네, 일단 그 한소희 씨는요, 환승 의혹을 재차 부인한 겁니다. 그 류준열 씨와는 지난해 11월 사진전에서 처음 만났고 그 전부터 친분 있지 않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 류준열 씨, 혜리 씨 이별한 것이 맞고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 이 나의 새로운 연애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새로운 연애에 환승이란 타이틀을 붙여놓고 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지 궁금하다면서 이 혜리 씨를 저격을 했습니다. 이게 올라온 지 한 20분 만에 삭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소희 씨의 소속사 측은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혜리 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서 지난 15일에 류준열 씨, 한소희 씨 열애설 불거지니까요. 이 전 연인인 혜리 씨가 자신의 SNS에 그 하와이 사진과 함께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한소희 씨도 여기에 맞대응해서요. 나 환승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후에 혜리 씨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 저격글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 궁금했는데 예, 다시 이렇게 2라운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보닛 위에서 꿈지럭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만약에 자녀와 함께 보시고 계시다면 약간의 시청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흰색 차량 앞에 있는 저 남성 주변에 누가 있나 좀 요리조리 살피더니 보닛을 잡고 기어 오릅니다. 그러고는 아예 그냥 엎드려 밀착을 하더니 몸을 이리저리 저렇게 막 하면서 말이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전엔 보닛에서 저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조수석 쪽으로 측면을 가더니 옷깃으로 저렇게 닦고 또 한참을 몸을 막 흔들면서 밀착을 하죠. 자, 교수님. 정말 이 지경이라면 말이죠. 딸 가진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기가 너무 지금 불편하네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지금 저 남성이 누군지 어디서 찍힌 건지 저 차는 누구 것인지 지금 전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저 남성이 메카노필리아라고 해서 뭐 자동차, 기계, 배, 오토바이 뭐 이런 기계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메카노필리아 증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흔치 않은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로 그런 성도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이제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주 불쾌합니다. 야, 약간 좀 저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매일매일 지지고 볶습니다. 자, 한 회사 사무실에서 말이죠. 탕비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회사 사무실이고요. 주방에서 저쪽 뭔가를 기름에 팍팍 튀기는 중이에요. 소리가 바깥 사무실까지 야무지게 지금 나는데 이게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삐삐 꼬였네. 꽈배기. 저 한쪽에 줄줄이 저 반죽해놓은 저거 봐봐. 진짜 먹음직스럽게 한 땀 한 땀 손수 꼬아놨습니다. 자,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싱크대 볼에 가득 고기와 우거지를 넣고 물을 틀어놨어요. 해장국을 먹으려는지 고기 핏물을 저렇게 빼고 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가 어디냐? 기껏 커피나 타고 녹차나 우려 먹는 사무실, 탕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 탕비실이냐 하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입니다. 두 팀이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인데
뭐 음식 같은 거 해 먹는 경우가 있죠. 뭐 국이라든지 밥 데워 먹는 그 정도면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솜씨 있습니다. 까베기 그리고 핏물 빼기도 합니다. 고기 수제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상당한 실력들을 발휘해서 요리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 상추 같은 거 이제 심은 거 뽑을 때는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기도 한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두 팀이 있는데 한 팀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 참 너무 이렇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그만둔다라고 또 상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결국 분리해서 하긴 하는데 이 문제가 뭐 까베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한쪽 팀이 많이 불편해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또 막 얘기하니까 뭐 욕설하는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자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해. 근데 꽈배기는 참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김은배 팀장님, 이 제보자분께서는 우리 팀이 너무 유난인 건가? 저쪽에서는 너무 이걸 자연스럽게 저렇게 조리해서 먹는데 탕비실을 이렇게 쓰지 말라고 우리만 이렇게 유독 예민한 건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민하게 아니고 사실은 관리소 사무실도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뭐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가끔 짬뽕 짜장면 시켜 먹는 건 모르지만 나는 아까 저 사진을 보고 사실은 식당인 거 오해를 했어요. 보니까는 뭐 삼겹살도 구워 먹는다고 그러고 감자탕, 꽈배기 아니 그 식당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진짜 그 관리사무소 책임자가 관리를 해서 부탁이 하든가 아니면 그 주민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락을 해서 저렇게 음식을 해 먹는 건 안 된다고 따끔하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조카 장례식보다 여행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로 주셨어요. 네, 그 사연자의 언니가요, 항상 몸이 약했는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연자 어머니가 6남매인데요. 그중에 외삼촌, 이 외삼촌은 장례식장에 왔는데 외숙모는 그 장례식장에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고요. 그 연락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들이 어떻게 지금 조카가 떠나는 건데 안 올 수가 있냐 이렇게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외숙모가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지가 무슨 먼 해외도 아니고 비행기로 고작 1시간 거리인 제주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친척들 식사 자리에서 만났을 때 외숙모가 그래도 사연자한테는 언니 얘기 꺼내면서 막 위로하고 하더니 조금 늦게 도착한 이 어머니께는 그냥 오셨어요? 인사 한마디만 하고 그냥 밥만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싸움이 붙었습니다. 막내 이모가 어쩜 장례식에도 안 올 수가 있냐 따지니까 외숙모는 아니 그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어서 못 갔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니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냐 화를 냈더니 이번엔 외삼촌이 왜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서 본인도 같이 화를 내고 결국 외삼촌 부부와 모두가 좀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 패키지 여행 갔다면서 조카 장례식장에도 안 왔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좀 복잡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조카의 장례식에 외숙모가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간다고 펑크를 냈습니다. 빈소에 안 왔어요. 자, 엄마와 이모들이 뭐라고 하니까 외삼촌은 오히려 아내, 즉 외숙모를 주둔하면서 누나, 그리고 여동생들과 왼수가 됐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G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외숙모입니다. 예, 차연아, 이 외숙모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도 네 언니 간 거 속상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제주도 패키지 그거 동창들하고 몇십 년 만에 가는 거 비용 결제 다 하고 있던 건데 야, 나 혼자 빠지면 어떡하니. 대신 지훈 아빠가 빈소 지켰잖아. 완전 뭐 폐륜 숙모로 몰아가는데 얘 진짜 섭섭하다. 얘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사연자 조카 얘기 들어보시죠. 외숙모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외숙모가 빈소 코빼기도 안 비치길래 나 미국이라도 간 줄 알았어. 근데 뭐 제주도 시조카 초상 치르는데 성산 일출봉에 눈에 들어와요? 나야 외숙모 안 보면 그만인데 우리 엄마랑 이모들하고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우리 엄마가 외숙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신우이하고 올케 사이에 근데 신우이 딸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평소에도 사이가 좋았다고 제가 좀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여행도 아니고 제주도에 가면은 이게 1시간 정도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 요거는 그 외숙모가 너무 했기 때문에 이거 제보자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어.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 신우이 올케 사이에서 그 딸이 조카가 사망했는데 안 왔다.
그리고 더군다나 간 데가 제주도다.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자녀가 사망한 극한 슬픔을 겪고 있는 가족인데 여기에 게다가 평소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겨우 제주도. 네, 진짜 게다가 장례가 3일이면 이틀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올 수도 있고 뭐 정말 꼭 못 나오는 상황이면 당일 왔다 당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안 나왔다가 변명을 뭐 패키지였다? 어떤 말로도 이거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어지간하면 네. 박 변호사님이 이렇게 소수 의견을 택할 법한데. 가야죠. 소수는 갑니다. 저는 어. 어지간해서 가는데 어. 이거는 용납이 좀 안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어. 거짓말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아, 진짜. 패키지라니요, 제주도라니요. 그냥 유럽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아,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뭔가 도리예요, 도리. 유럽이라고 하면 뭔가 방법이 없구나, 의심스러우면서도 방법이 없구나라고 어, 생각할 건데 최소한 그 정도 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장례를 치른 사람들에 대한 도리거든요. 가족 아닙니까? 착한 친척 아닙니까? 약간 착한 거짓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떳떳하게 제주도인데 패키지인데 라고 하는 거는 용납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또 뭐 외숙모 솔직히 직계도 아니고 뭐 이러신 분 계신가요? 네, 그 몇몇 분들은요, 그 경민님 같은 경우에는 외삼촌이 오셨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특히 오픈마인드님 경조사 중에 그래도 장례식은 가야죠 하셨고요. 게으르네님 저희 가족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저 집 인연 끊겠다래요. 그리고 윤아영님 온 가족이 보고 계신데. 예, 온 가족이 인연 끊어야 된다. 윤아영님 여행 중이라도 돌아와야죠. 이거 장례식인데 너무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적장애 첼리스트 배범준 씨 혹시 아시나요? 이 장애 연주자로는 세계 최초로 UN 본부에서 공연을 한 바가 있죠. 특히 배우 오정세 씨와의 브로맨스가 유명합니다. 과거 드라마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장애인으로 출연했던 오정세 씨를 보고 두 사람이 인연을 저렇게 맺었었죠. 자, 세간에서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벌써 2020년인데 오정세 씨는 지금까지도 범준 씨를 잊지 않고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범준 씨의 어머니 김태영 님이 사반을 통해서 꼭 오정세 씨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지난 12월 7일 범준 씨의 연주회가 있었는데 세상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기념 촬영하고 축하했다는 겁니다.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때만 잠깐 화제가 될 때만 잠깐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진심을 가진 배우라는 거를 꼭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으셨다네요. 이혼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만삭 임산부였는데 아기는 사건 직후 제왕절개 수술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오늘 전해진 사건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어떤 사건이죠? 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에요. 전주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아래 회색 옷 입은 남성이 차에서 뭔가를 챙기더니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에 저렇게 가게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가게 커튼이 거칠게 흔들리고 남성이 급하게 뛰쳐나와서 차를 탑니다. 이때 가게 안에서는 또 다른 남성이 뒤쫓아 나와서 이 운전석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차를 타고 도주한 이 위아래 회색 상의 입은 남성이요. 40대 남성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뒤에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들어갔고 저 미용실 커튼이 막 저렇게 지금 막 그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차를 타고 도망가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이 와서 차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장면인데 자, 교수님 제가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인 것이 숨진 그 피해자가 임신 무려 7개월
만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죽이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지 모습을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게다가 이 피해자, 30대 피해자는 당시 뱃속에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살해를 당했지만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고 현재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의 생명은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엄마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산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본인의 이제 생일이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이고.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셔서 저도 아차 싶은 것이 정말 아이가 나중에 커서 생일을 뭐 케이크를 불면 촛불을 불면 그날이 엄마의 또 기일이기도 하겠네요. 자, 이렇게 가해자 전 남편이라는 자는 범행 후에 보신 것처럼 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 남편이 전처 운영하는 가게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현재 남자친구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거죠. 도주하고 긴급해서 길게서 잡은 거예요. 경찰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 놓고 자해를 한 거죠. 도주 과정에서 자해를 했다고 하는 게 별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도주 과정에서. 자,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안타깝고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그 피해자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출동을 해서 1시간 만에 전북 김제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현행보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경찰을 보고 아마 차 안에서 자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했는데 현재는 의식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체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있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들어야만 이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데요. 근데 이제 이 피의자가 1, 2년 전에 이혼했던 그 전처를 찾아가서 그렇게 범행을 했는지 이 내용은 본인이 말이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왜 범행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은요, 이번 사건을 접한 뒤에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돈 요구입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남편이 이자가 끊임없이 돈 요구를 했다고요? 네, 이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생전에 피해자한테 이 전 남편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혼하기 전에는 구직 활동도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해요. 일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헌신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금전적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전 부인은 지금 좀 다친 현재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식을 이제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런 또 안타까운 사연으로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이혼한 사이입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지금 이자도 다쳐서 지금 회복될 때까지 경찰이 수사를 않고 있는데 일단 도대체 그 속내가 뭔지 오윤성 교수님한테 좀 물어봤잖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의식불명이라서 이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윤성 교수님께 저희 제작진이 전화로 좀 의견을 구했는데 소유하지 못할 바에는 파괴하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지 1, 2년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이 남성은 아직까지도 그 현실을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이 전 부인을 자신의 어떤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혼을 하긴 했는데 상대가 잘 사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에 대해서 감히 내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랑 또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해 하는 어떤 분노가 커졌고 그게 이번 범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자, 고인은 동네에서 말이죠. 누구보다 친절한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뱃속에 아이가 지금 얼추 보니까 만삭도 다 됐는데 그렇게 되고 또 옆에 어느 아줌마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예약을 해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펑펑펑펑 울더니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이 옆에 있는데 아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가서 이제 꽃을 하나씩 다 놔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친구들끼리요. 친했었는데 꽃이라도 또 갖다 놔야 되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제가 이 미용실 리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머리뿐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해주시는 친절한 원장님이에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인의 미용실이 중고등학교 이 정문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져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정말 그런 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머리도 많이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추모꽃을 학생들이 갖다 놨다는 겁니다. 네,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한 주인이었다고 하면서 리뷰 자체가 인생 상담해 주신다, 너무 친절하다, 그냥 한번 가보시면 안다, 직접 커피를 내려준다, 뭐 이런 리뷰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인근 학생들이나 상인들이 정말 좋은 분이었고 따뜻한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꽃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따르면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미용을 해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가해자의 신상이나 이 관련 정보 또 도대체 이 가해자가 평소에 어떤 폐악질을 하면서 고인을 괴롭혔는지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을 아신다면 저희한테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저희 정말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자, 지금 이제 피의자죠. 전 남편은 자해를 했고 의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의식이 회복된다면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되고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살인죄 하나랑 또 지금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마 이전에 전과도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고요. 연속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살인 행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의식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구속이 될 거고요. 구속이 된다면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말씀처럼 우리 지금 현행법상으로 피의자 또 어떤 성명이라든지 공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임신 7개월 만삭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를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산가의 금품을 노리고 납치극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대리기사로 위장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자, 서울 도심 한복판 2023년 3월에도 강남에서 납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짚어보죠. 네, 이게 지난 20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요, 지인인 윤모 씨와 만나게 됩니다. 이 피해자와 윤 씨는 지난 2018년도에 이 사업 투자 문제로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요,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술자리를 마친 뒤에 이 두 사람이 같이 거리 쪽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 피해자가 괴한 4명에게 차량 납치를 당한 겁니다. 자, 이 괴한들의 정체 놀랍게도 새벽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6년 지기 윤 씨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자, 윤 씨는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납치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리오라니요, 교수님? 네. 윤 씨는 그 공범 4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송파구에서 술을 먹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제 대리기사인 척하고 근처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 4명이 뭐 렌터카도 가지고 오고 봉고차도 가지고 와서 이제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나와서 대리운전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윤 씨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마치 대리운전사가 한 명 도착한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을 피해자를 부축할 때 나머지 공범들도 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차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눈을 감기고요. 테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납치했어요. 그리고 미리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기도 그런 범행 도구도 사뒀고요. 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는 위치 추적기도 달아놨다고 합니다. 자, 이 윤 씨 일당은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이 납치 계획을 했고 네. 결국 저렇게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동기죠. 범행 동기. 왜? 범행 동기는 돈입니다. 피해자의 돈을 좀 노렸던 상황인데 윤 씨 같은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급여도
대출을 받아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다라고 하고요. 좀 돈을 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피해자가 억대 외제차하고 또 뭐 명품 시계 같은 거 차고 다니는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과거 회사 생활할 때 알게 된 지인한테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고 이 지인이 또 다른 공범을 또 모집해서 이렇게 한패가 된 상황입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 돈을 노리고 누군가를 납치한 어떻게 보면 중남미 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흔치가 않은데 말이죠. 결국 이 자산가인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뜻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간에 그 윤 씨가요, 그 납치를 하고 있는 차량 운전석에 탑니다. 이제 같은 공간에 둘이 있게 된 건데, 윤 씨가 목소리를 내면은 이제 본인 정체가 피해자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공범들에게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40억을 내놓으라고 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10시간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공범들이 이 피해자한테 그러면 당신 지인이나 가족한테 전화해서 돈 필요하다, 가지고 오라고 해라, 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에 대해서는요, 피해자가 약간 버티다가 계속 협박이 계속되니까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가 정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고요. 오히려 얘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할 만한 오히려 궁한 사람들한테. 저 애매한 관계라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당연히 돈을 상대는 이게 좀 이상한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도 거절을 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 씨 비롯해서 공범들은 이 사람이 지금 머리 쓰고 있구나.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한테 돈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차량 안에 피해자만 둔 채로 결국 도망쳤습니다. 야, 세상에 순간의 기지로 피해자가 납치범들을 36개 주랭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팀장님, 와, 저런 센스가 있다뇨. 되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인질로 납치됐으면 상당히 이제 불안할 텐데 불구하고 침착하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있듯이 이번에 침착했는데요. 당시 보게 되면 아마 그 범인들이 그 케이블 타이를 묶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가 사실은 이 움직임이 약간 늘어나거든요. 그걸 늘어난 걸 보고 창문을 열고 이제 나는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차도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신고해서 그 구조가 됐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공범들이 도망갔어도 주범이 있지 않습니까? 주범하고 피해자는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인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그 차에서 도주하지 못했으면은 아마 주범이 자기를 알게 되면은 더 큰 생명의 위협까지도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하기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무사하게 탈출을 한 바람에 범인들도 신속히 검거하고 참 이분이 침착하게 대치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 보니까 이 윤 씨 일당이 뭐가 됐든 돈을 뜯어내려고 엄청나게 폭행을 했나 봐요. 전치 10주였대요. 전치 10주. 상당히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뜻인데 이 폭행, 납치 강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에 대해서 전담 팀을 꾸렸고요. 사실 CCTV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 피해자를 납치했던 그 차량, 렌트카 차량이 주차장에 그대로 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국 차량 이거 찾으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잠복을 좀 했었고요. 결국 공범 한 명이 차량을 찾으러 왔다가 검거를 하게 되고요. 공범을 통해서 윤 씨라든지 또 주범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위치 추적해서 일망타진한 상황입니다. 강도라든지 지금 납치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주범 포함 일당 5명은 구속 검찰 송치가 됐고요. 모집책 2명하고 시계 9천만 원 상당 시계 빼앗아서 팔았는데 이건 작물입니다. 시계가 9천만 원이었어요? 예, 부자긴 부자죠. 진짜 이 작물업자도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윤 씨는 범행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잖아요. 자기 목소리도 들킬까 봐 막 손짓 발짓하고요.
자, 그런데 이걸 결국 이제 이 피해자분도 아니 저 녀석이 나한테 하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피해자는 오랜 지인인 윤 씨가 주범인 거를 모르다가 이제 경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그걸 알고 이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정말 충격이 몇 배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몸도 사실 전치 10주면 너무나 크게 다치셨는데 마음, 심적으로도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당연히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아마 트라우마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말로만 듣던 3대 독자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은 40대 여성 최모 씨. 덕분에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시집살이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걸까요? 밖에선 반듯한 모범생인데 집에만 오면 돌변해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 일쑤입니다. 이 점점 비뚤어져만 가는 사춘기 아들의 두 얼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조금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의 사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오냐오냐 귀하게 자라서인지 버르장머리가 싸가 뭐 이러자 그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던 그 말로만 듣던 3대 독자랑 결혼을 한 최모 씨의 사연인데요. 그 40대고요. 결혼 17년 차입니다. 일단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그 3대 독자 썰을 막 들려줬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단 위험한 데는 그 시부모님이 일절 가지를 못하게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그 뭐 1박 2일이나 한 2박 3일 정도로 수학여행 가거나 극기훈련 가는 거 이런 거 아예 안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거, 배 타는 거 이런 거 위험해서 성인 될 때까지도 금지됐었고요. 감기 걸리거나 독자라서. 장염 걸리면 그렇죠. 감기나 장염 걸리면 무조건 학교 빠졌습니다. 이 독자라서. 독자라서요. 연애 때는 뭐 이런 얘기 듣고도 그냥 아 그랬어 이러고 웃고 넘겼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 시부모님은 정말 진지하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니까 둘 다 산전 검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둘 다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이 나와서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남편이 3대 독자다. 그러면 또 그냥 떡두깨비 같은 아들 낳아야 된다고 4대 독자 낳아야 된다고 막 그냥 네, 그랬죠. 근데 정말 다행히 최 씨는 결혼 2년 만에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예. 그 시어머니 너무 시아버지 좋아하시고 또 친정 부모님께서도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안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 시부모님이 기쁘셨는지 조리원 비용 뭐 그냥 팍팍 쓰셨고요. 명품 가방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보약 사주고 그런데다가 뭐 시집살이 일도 없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뭐 아이도 우리가 다 키워주마. 그래서 뭐 다 키워주시고요.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 이동현님께서 이 내용 같은 지금 시간대 드라마 얘긴데다 그러시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죠? 혹시 아시나요? 아무튼 뭐 그거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 네,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면 됩니다. 예, 이거 보면 됩니다. 내용 설명해 네,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막 조금 더 버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6살 무렵 때 좀 눈에 띄었던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최 씨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 언니 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 친정 언니 집에는 이 아들보다 1살 많은 형이죠. 사촌지간 형이 있었는데 둘이 놀다가 싸움이 좀 났던 겁니다.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서로 같이 누나네요.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밀었고요. 밀다가 이제 울고 뭐 이런 행동들이 좀 있었는데 둘이 막 싸우는 과정에서 좀 놀라운 얘기가 들립니다. 너 우리 할머니한테 이른다? 나 4대 독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야. 저 애가 뭐 알겠습니까? 4대 독자인가 알겠습니까? 너무 그럼 4대 맞자 이러면서 막 4대 때릴 수도 있는데요. 언니하고 최 씨가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고 최 씨가 야, 너 말이 되냐고 야단을 쳤는데 아들의 눈빛을 보면 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다고 해요. 제 느낌엔 왠지 은배 팀장님이 독자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전
아닙니다. 아니세요. 어쨌든 어. 최 씨가 이제 이 일을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버릇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시범에 갔을 때 아들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큰 언니네 집 있던 일을 소상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예. 애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오히려 뭐라고 오히려. 했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 귀한 4대 독자의 장난감 누가 뺏었어. 그리고 우리 강아지 기죽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뒤에 숨어있던 아들 놈이 예. 기가 사른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들어가 숨으면서 역시 할머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혼내기가 하면은 이 아들이 이제 그 눈치를 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편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엄마 아빠가 이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뭔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쭈루루루 달려가가지고. 자, 진짜,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놈이 이러면 정말 얄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엄마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는 깨갱이니까. 엄마가 날 혼내면 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눈치가 빤한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자라서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집안 분위기가 거의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아들이 밖에서는요,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쁨도 받고 뭐 상도 받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돌변합니다. 뭐 밥 먹어라, 씻어라, 일어나라 이게 뭐 특별한 잔소리도 아닌데 발끈해서는 뭐 욕설에 비속어에 이런 걸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요, 어쩌라고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라는 거죠. 이제 밖에서랑은 다르게 집안에서 행동이 너무 거칠고 버릇이 없는 데다가 고집불통의 아나무인, 그래서 이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친척들, 뭐 선생님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모르니까 이 최 씨 부부만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선 되게 괜찮고 안에 오면 싸가지 없고 약간 뭐 다중인격의 소유자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이제 믿지도 않는 거죠. 밖에서는 싹싹하니 잘 지내지만. 근데 이제 이 최 씨가 또 학원 앞으로 이렇게 하루는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냥 10분 정도는 엄마가 좀 늦으시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아들이 차에 탈 때보다 얼굴이 싹 굳어갖고 감히 나를 왜 길거리에서 기다리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애들 다 집에 가는데 나 혼자 쪽팔렸다,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엄마가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집에 갈 때까지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타일르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혼도 내지만 전혀 대화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야, 내가 정말 이 사춘기 아들 때문에 4명의 살지를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고민이 깊어진 거죠. 자,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4대 독자를 억누를 수 있는 건 3대 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빠. 2대는 할아버지고 3대는 아빠고요. 4대는 이제 이 친구인데 아빠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다. 드라이브를 좀 간 거예요. 때린 건 아니고. 대화를 때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예. 대화를 좀 해보는데 결국 이 4대 독자 아들은 아빠고 엄마고 곁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예 뭐 얘기도 안 통하고 그 와중에 좀 아빠 앞에서도 좀 말이 거치게 나오니까 아빠가 좀 혼을 냈던 것 같아요. 하니까 벗어놓은 옷을 또 걷어차기도 해서 참다 3대 독자인 아빠. 이 사람도 되게 귀가 컸거든요. 그렇죠. 등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들 등 3대가 4대 등을 쫙 때려버렸는데 등을 맞자마자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또 해버렸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 따님 같네. 우리 딸 저는 때리지 않지만 법을 이제 그렇게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을 얘기한다고? 실제로 신고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부도 놀랐고요. 시부모님도 사실 놀랐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이게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뭐가 있는 건지 그게 지금 고민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과잉 보호로 자란 이 아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팀장님의 처방부터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2대나 3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간단해요. 간단. 지금 아동 심리하는 분들이 좀 TV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심리 전문가한테 심리 전문을 교육을 받게 되면은 심리 치료하게 되면은 고칠 수가 있죠. 박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찍이 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이제 전 팀장님만의 또 독특한 처방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완력을 쓴다든지. 저는 말로 달래다가 안 들으면은 어. 문을 닫고 어. 비밀의 방으로 갑니다. 진실의 방과 비슷한 틀리죠. 다른. 예, 예. 자 교수님. 네. 사실 이런 아이의 증상은 뭐 이분뿐만 아니라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갖가지 이유로 오냐오냐 하고 큰 아이인 거죠. 뭐 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위에 아이가 병으로 뭐 아이를 잃었다거나 엄마 아빠가 너무 불안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경우인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과잉보를 받아서 그냥 건강한 정도면 자신감으로 가기는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가 아이들도 되게 힘든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열등감 덩어리가 돼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안 좋아하고 사회도 안 좋아하거든요. 학교 가도 안 좋아해요. 이런 성품의 아이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사실 나중에 사회활동이나 결혼 생활에서도 무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나는 내 아이를 내 새끼를 너무 사랑해서 오냐오냐 길렀지만 사실 아이한테 불행한 삶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못 양육하시는 거고요. 이런 양육하지 말고 아이에게 절제하는 법, 배려하는 법, 뭐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하는 법,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법, 어른을 공경하는 법, 당연히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죠. 자 3대가 등짝 스매싱 했다고 해서 112 딱 누른 거 보고 2대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마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되고요.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매 앞에 이제 뭐 매를 꼭 해라고 이제 지금은 매를 하면 안 되지만 매를 해야지 효자가 되고 잘 클 수 있다. 이런 얘기 옛말에 있습니다. 뭐 지금 때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 훈육의 책임은 2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3대인 부부, 엄마 아빠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중간에서 잘 좀 컨트롤을 해가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2세 분들은 좀 적당히 이제 하십시오.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좀 사춘기 넘어가면 저는 시간이 좀 흘러가면 정상적으로 좀 예의를 갖추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닥터구찌님 같은 남자지만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4대 독자라고 불리는 그 집이라는 자체가 하셨고요. 손뭉치님 니네 집에서나 4대 독자지 밖에 나가면 그냥 아무개입니다 하셨습니다. YMH님 그 금쪽 상담 이런 거 내보내세요. 조부모는 일단 차단하시고요 하셨고요. 손공주님 인간이 먼저 돼야죠. 4대 독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미국인데요. 한 남성이 막 뛰려던 아이를 덥석 부여잡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에 앉혀 들어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걸 본 또 다른 남성이 이 남성을 제지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He just grab him and put him down. And he say, "Is my son? Is my son?" Push him. I say, "No, he's not your son." Security guards from Pacific Shores and from the Harp, they come over here and they grab them and put him towards to the car. He was right here. He was crying and say, "I miss my family. I miss my family." 네, 맞습니다. 진짜 아빠는 바로 이 남성이었고요. 그 아이를 덥석 잡았던 남성은 이날 처음 보는 생판 남이었다는 겁니다. 애아빠 코앞에서 무려 아이 납치를 시도했던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이 붙잡힌 남성은 엉엉 울면서 가족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애 아빠는 또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이가 너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이미 무시무시한 범죄 이력이 있던 터라 안전을 위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닷새 후에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남성이 책상 위에 발을 턱 올려놓고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있던 컵과 쓰레기들이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데요. 이 남성도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매장 안에 분명히 혼자 있었는데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바람이 불었나? 범인은 바로 돌멩이였습니다. 저 돌멩이인데요. 상당히 큽니다. 8cm 정도 되는 돌이 열려있던 상점 문으로 날아들어와서 컵에 명중한 겁니다. 이게 조금만 비켜갔더라면 남성 머리로 날아들 뻔했는데 이 공사하고 치우지 않은 돌들이 지나가던 차에 밟히면서 공교롭게도 상점 안쪽으로 튕겨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곧장 민원을 넣었고요. 바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자, 한 남성이 벽걸이 텔레비전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성큼성큼 집 밖으로 나서더니 바닥에 냅단 내팽개 쳐버립니다. 아이도 깜짝 놀라서 왜 저래? 달아나는 모습이 보이죠. 왜 저래?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남성은 씩씩거리면서 이번에는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다. 설마. 자, 그리고는 설마. 야, 죽어라! 하고 텔레비전에 방망이질을 해댑니다. TV는 이제 뭐 명을 다한 듯한데요. 완전히 부서진 모습입니다. 비싸. 예, 남성이 저렇게까지 분노한 이유 바로 축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맞붙었는데 결과가 3대0 베트남이 대패했어요. 맞아요. 이에 분노에 찬 남성 M1 TV에 분풀이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날 이 남성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 대다수가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박항서 감독 후임으로 온 트루시에 감독 해임됐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TV 바꾸려고 했어. 네, 팀 바꾸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동그랗게 모여 다들 엎드려 뻗쳐 있는데요. 벌이라도 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펑펑펑 땡기면서 옆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더 요상한 자세입니다. 왜 이래? 무릎 세워 발목을 잡고는 또 앞으로 텅텅텅 뛰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저런 자세 안 좋아. 자, 드디어 좀 평범한 모습이에요. 발을 모으고 무릎을 흔들죠. 그런데 구호가 끝나기 무섭게 몸통을 옆으로 굴리고 또 굴려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네, 정체 모를 체조에 흠뻑 빠진 친구들 사실 댄서들이었어요. 댄서? 예, 진정한 춤꾼이 되기 위해서 체력 훈련에 나섰는데요.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체력과 웃음을 다 챙겨주자는 생각에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중국입니다. 네, 남성의 우렁찬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또르르 몰려드는 이것. 바로 노란 새끼 오리들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놀다가도요, 사단장 같은 주인의 집합 명령에는 반사적으로 이 짧은 두 다리가 파닥파닥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얘네 뭐야? 이 수십, 수백 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심지어 주인을 향해서 고개도 딱 지켜들고 집중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이 물론 친구들에게 밀려서 대구르르 뒤집히는 일도 간혹 가다가 벌어지긴 합니다. 귀엽네요. 이 오리들이요, 지능이 꽤나 높고 또 소리로 주인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진풍경이 포착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잘 따르고 애교도 많아서 반려동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렉스.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당신이 원하는 모든 헤어의 답 AZH. A부터 Z까지 헤어에 대한 모든 솔루션 AZH 실키 에센스 헤어 오일.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위클리 사건반장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 본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